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한반도 주변 국제 정치가 대단히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3월 17일 저녁인데 바로 오늘 바이든의 외무장관 블링컨 장관이 서울에 오늘 도착해가지고 내일부터 우리나라 관리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제 같이 왔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된 지 이제 50일이 좀 지났는데 세계가 조금 좀 무질서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바이든 시대 벽두, 미국 국내 및 세계 질서의 혼란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미국 내부도 여러 가지로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제 정치에도 이 분쟁 지역이 이제 넓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지만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 관계가 상당히 이 긴장 관계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관계가 아주 나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와중에서 또 북한이 도발을 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냄새를 피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 정치가 안정되다 하는 것은 어떤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항상 그래가지고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한테 이 선을 넘으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내 정치고 국제 정치고 간에 선을 유지하는 것이 질서의 본질입니다. 국제 정치에서 선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국경선이겠죠. 그래서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영토 문제, 영토는 전부 다 선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영토 문제가 이슈가 될 경우에 전쟁으로 비화할 확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선의 안정이 도전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국경선의 안정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실 텐데, 바이든 please let us in, 바이든 씨 제발 우리가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서 지금 국경선이 이렇게 그냥 러닝샷에다가 내가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국경이 아니죠. 과거에는 국경선이 침범을 당하면 그것은 전쟁이라고 쳤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계 질서가 이제 바로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Exit from Hegemon이라고 해가지고, 이 책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엄청 세면은 그럼 전 세계 문제에 개입을 해가지고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패권국으로서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갖고 세계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한 책입니다. 그래서 Exit from Hegemony라는 책이 이제 작년에 나왔는데, 그러면은 요번에 새로 대통령이 된 바이든은 나는 세계 문제에 개입할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America is back. 미국은 돌아왔다. 이런 말을 바이든 행정부 사람들이 쓰는데, 미국이 돌아왔는데 바이든 행정부 지금 불과 2달도 안 됐지만은 벽두라는 말을 오늘 제가 이제 한번 한문도 찾아봤습니다. 이 벽두에 세계가 그다지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안정적이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책은 찰스 쿱찬이라는 미국에서 꽤 유명한 학자가 2012년에 쓴 책인데, No One's World, 누구의 세상도 아니다 이겁니다. 미국이 패권국이 아니에요. 누구의 세상도 아니다. 그래서 부제가 The West, The Rising West and the Coming Global Turn. The West는 이제 서방 세계죠. 미국을 주로 의미하는 겁니다. The Rising West, 서방 세계가 아닌 다른 곳이 이제 크고 있습니다. And the Coming Global Turn, 이제 지구가 안정이 아니라 패권 안정이 아니라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아무도 주인이 아닌 세상인데 지금 마치 아무도 주인이 아닌 세상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봤던 책인데, 이거로 지금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이든 행정부가 본시 좀 약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약하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미국 대통령이라는 엄청나게 힘든 일을 담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몸이 허약하다 이겁니다. 늙었죠.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원래는 그 기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8년을 마칠 때 그때 그 연령이 77세 349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78세가 채 되기 전이죠. 근데 바이든은 78세 2개월 됐을 때 대통령 이제 직무를 담당하게 돼서 The oldest president in US history,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의 이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문제인데 바이든은 여러모로 건강하지 않다라는 그 의혹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가장 최근 거를 본다면은 미국의 여자 군인 2사람이 그 대장으로 진급을 하는데 그때 그 진급식에서 갑자기 국방장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장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자꾸 장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나는 지금도 그 사람을 장군이라고 부르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말을 버벅거리고 얼버무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 어떻게 그 자기가 최근에 임명한 국방장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그 걱정과 비난 이런 것을 이제 자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그 맨 앞에 보여드렸던 그 바이든 please let us in, 우리가 미국으로 제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사진을 보면은 주류 언론에서는 저가 가짜라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바이든한테 불리한 뉴스를 다 가짜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찾아봤더라고요. 그래놓고 이 사실에 대해서 그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사실이다 해가지고 여러 명이 그 옷을 입고 있는 사진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경선,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국경을 돌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건너 좀 갑시다라고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는 그런 의미의 사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과 멕시코 국경이 문제인데 캐나다 사람이 미국으로 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캐나다가 미국만큼 잘 사니까 그렇겠죠.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는데 이제 여러분 그 지도 보시듯이 캘리포니아주하고 아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주가 멕시코하고 붙어있는 미국의 주입니다. 국경선은 원래 연방정부가 지키는 것이죠. 연방군이 지키는 것인데 지금 캘리포니아는 거의 미국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주기 때문에 잘 지키지 않아서 지금 멕시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미국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텍사스주는 더 이상 그 미국 정부가 안 막아주면 우리가 막겠다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텍사스 주 방위군이 국경을 수비하러 몇백 명이 징파되고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지금 미국 국내 정치에서의 그 선이라는 개념이 지켜야 될 질서선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서 말이죠. 그 미국의 그 카운티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군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조금 이따 제가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시골들은 압도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미국의 도시들은 또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미국 서쪽에 태평양 연안에 워싱턴주,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 이렇게 3개 주가 있는데 그중에 그 오레곤주에 사는 그 카운티에서 우리 오레곤주 이제 그만하고 아이다호주로 붙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실 텐데 오레곤주의 서북쪽에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틀랜드는 지금 미국의 그 폭동의 그 원산지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그 리버럴한 도시라고 봐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그 오레곤은 또 아주 유명한 농업주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 카운티에 있는 사람들이 차라리 아이다호주에 우리가 편입돼 버리겠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미국 내에서도 혼동이 대단히 심하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죠. 또 자세한 지도를 보면은 그레이터 아이다호 그래갖고 아이다호 한번 여러분 가보시면은 정말 경치가 좋은 미국의 그 로키 산맥이 있는 곳인데 시골입니다. 미국의 시골인데 경치가 대단히 좋아요. 그런데 이 오레곤주의 농부들 공화당 지지자들이 아예 아이다호에 편입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그곳 사람들도 나중에 캘리포니아도 아주 그 리버럴한 민주당주죠. 공화당주인 아이다호에 붙겠다 하는 지난 20년 동안 오레곤주가 엄청나게 그 좌경화됐습니다. 그래서 포틀랜드시는 좌파 폭동의 대명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시골 지역 오레곤 주민들이 더 이상 오레곤주에서 살기 싫다. 우리는 다른 주로 가겠다. 지금 오레곤주의 주지사나 정치가들이 그렇답니다. 집 없는 사람들, 마약 먹는 사람들, 폭동 좋아하는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 다 오레곤으로 오세요. 요금은 여러분들 다 문제없이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이만큼 그 주들이 색깔이 이제 변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카운티만 다른 데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 지금 지도 한번 보세요. 2020년 대통령 선거, 2016년 대통령 선거인데 빨간색이 공화당을 지지했던 그 지역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사람들이 파란색보다는 이렇게 인구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저렇게 그 어떤 사람은 저거 그 사람도 안 사는 넓은 황량한 지역을 전부 공화당인 것처럼 표시하면은 저거는 사실을 왜곡하는 글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 카운티별로 공화당 지지하는 카운티가 넓이가 민주당 지지하는 곳보다 훨씬 넓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카운티가 다른 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가 독립을 하겠다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뭐 여러 주가 지금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주가 텍사스 주죠. 그 텍사스 주에 관련된 그 신문입니다. Should Texas be its own nation again? 텍사스는 이제 정말 독립국으로 다시 바뀌어야 하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텍사스 주에서 일부 사람들이 더 이상 미국에 남아있지 않겠다. 사실 그 텍사스는 원래 독립국가였습니다. 독립국가인데 미국에 스스로 들어와서 합친 거예요. 1845년에 합쳐졌는데 1845년에 미국의 한 주가 되기 전에 리퍼블릭 오브 텍사스 그래가지고 텍사스는 독립국이었습니다. 한 9년 정도 독립을 유지했는데 지금 다시 나 독립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독립하겠다라고 한번 투표해보자라는 것을 제안한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지금 미국 연방정부는 통제 불능이며 텍사스의 가치를 대변하지 않는다. 이에 나는 텍사스의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제 주민들 투표해가지고 텍사스가 미국이 아니라 독립국으로 한번 다시 독립을 하자라는 이런 뭐 이것이 이제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미국 상원 하원에서 이제 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그 엄청난 절차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무브먼트, 이런 운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미국이 대단히 혼란하고 그리고 연방정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텍사스는 그 텍사스 주의 깃발이 지금 그냥 쓰는데 이게 공화국일 때 썼던 깃발입니다. 그래서 저 깃발의 그 별명이 론스타라고 합니다. 론스타, 외로운 별. 그래서 그 텍사스 주에 가면은 맥주 이름도 론스타라는 아주 유명한 맥주가 있고 그리고 텍사스 그 주 정부 청사 그 꼭대기에 여신상이 하나 있는데 별을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있는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론스타, 외로운 별, 이게 이제 텍사스의 그 하나의 상징처럼 돼 있죠. 그리고 알라모라는 곳이 있는데 텍사스가 원래는 멕시코였습니다. 멕시코로부터 독립할 때 전쟁을 해가지고 알라모에서 그 알라모 요새를 지키던 텍사스 사람이 전멸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알라모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 애국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뭐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 혹시 그 텍사스를 방문하시면은 한번 가보십시오. 미국이 그 아주 성지처럼 여기는 그런 관광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문제죠. 그런데 텍사스주는 캘리포니아나 지금 오레곤주와 달리 엄청나게 공화당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화당주하고 민주당주가 레드 스테이트, 블루 스테이트라고 딱 나눠지는데 지금 모든 기업들이 블루 스테이트에서 떠나서 레드 스테이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루 스테이트는 그냥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적이에요. 레드 스테이트,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는 상당히 자유주의, 자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대표적인 지금 기업인
테슬라가 이제 캘리포니아가 본사가 있는데 지금 텍사스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테슬라의 그 회장인데 이렇게 나오죠. 앨런 머스크 confirms, yes, I have moved to Texas. 지금 모든 그 기업 회사들이 다 옮기질 않았지만은 저 회장은 지금 텍사스로 가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휘를 하고 있는 거죠. 앨런 머스크가 그 트위터 보낸 거예요. 솔직히 이것이 결정타였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 사람 회사에다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무슨 이제 주정부 중에서도 특히 그 의사, 의료 뭐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이제 제재를 거는 모양이에요. 테슬라는 지금 본사와 미래의 계획들을 네바다주와 텍사스로 당장 옮길 것이다. 우리가 당장은 프리몬트가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프리몬트에 있는 제조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이것 역시 미래의 테슬라가 어떻게 대접받느냐에 달려있다. 이제 자꾸 캘리포니아 정부가 뭐 공해산업이다, 뭐 세금 더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못 살게 굴면 다 옮기겠다는 얘기죠.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동차 제조업체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전체를 뭐 공원으로 만들고 싶은지 모르지만은 미국에서 이런 이 공해라든가 이런 거 규제가 가장 심한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아예 회사를 텍사스로 옮기겠다라고 하고 지금 사실 옮겼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큰 회사들이 또 많이 회사를 옮기는데 휴렛 패카드라고 여러분 다 아시는 회사입니다. 컴퓨터 만드는 회사죠. 휴렛 패카드 엔터프라이즈 to move headquarters to Texas. 휴렛 패카드도 금년 여름에 아예 본사를 텍사스로 옮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기업하기 좋은 주가 있고 기업하기 힘든 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파란 주, 기업하기 나쁜 민주당 주로부터 사회주의적인 주로부터 기업하기 좋은 공화당 주, 레드 스테이트, 자본주의, 자유주의적인 주로 회사들도 옮기고 사람들도 옮기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역시 그 컨트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발이 세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 문제로 넘어올 텐데 지금 미국의 그 국방장관하고 국무장관이 아시아 방문을 합니다. 오늘 3월 17일 날 두 사람 다 서울로 오는데 이제 15일부터 아시아를 방문하는 거죠. 일본은 이제 방문 마치고 한국으로 왔는데 거기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그 뉴스에 뜬 겁니다. 속보 해가지고 미국과 일본 2+2 회의. 2+2라는 거는 일본의 국무국방장관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래서 4명이 모여서 한 회의예요. 에서 북한 완전한 비핵화 실현 결의 확인. 이게 속보래요. 북한 완전한 비핵화 실현 결의 확인. 지금 북한 핵 문제가 나온 지 30년이 넘었는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60년이 넘었죠. 근데 그것이 미국이 이거 세계의 문제라고 이제 인식한 것이 1980년대 말입니다. 지금 30여 년이 지났는데 북한 완전한 비핵화 실현 결의를 요번에 처음 확인한 겁니까? 나는 어떻게 비핵화를 실현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저 결의를 확인했다라는 것은 저것을 속보라고 보낸다는 것은 조금 좀 웃기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how 어떻게 할 거냐 얘기가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바이든 행정부가 매일 강조하는 것이 인권외교입니다. 인권외교. 저는 인권외교는 외교정책에서 가장 공허한 외교정책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인권외교를 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미국이 중국 인권 문제, 러시아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를 수십 년 동안 얘기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엉망진창의 인권외교 실패는 카터 대통령 때죠. 카터 대통령 때. 바로 이런 그 에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시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우리나라 신문의 속보로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결의를 확인하였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다음날 사키라는 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지금 뭐 비행기 타고 가면서 기자들하고 회견한 거예요. 북한과 관련된 미국의 목표는 외교와 비핵화다.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외교와 비핵화? 북한과 관련된 미국의 목표는 외교와 비핵화다. 바로 앞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실현 결의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그리고 김여정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했는데 미국 백악관은 거기에 반응할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외교와 비핵화가 목표다. 그 젠사키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대단히 그 애매모호합니다. 너무나도 비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인 거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을 좀 잘 못 알아차릴 것 같은데, 하여간 뭐 대통령 전용기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저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좁아요. 미국 대통령 1호기는 보잉 747인데 보잉 747은 엄청나게 큰 비행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그 애매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4일 날 Putting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U.S. Foreign Policy, 미국 외교 정책의 한 복판에다가 휴먼 라이트 문제를 갖다 놓겠다. 인권 문제를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해. 트럼프는 인권 같은 거 안 따졌는데 나는 그런 거 많이 따질 거야. 그래서 트럼프는 특정 국가를 향한 인권 대사도 없었는데 뭐 대북 인권 특사 뭐 이런 겁니다. 이제 바이든은 인권 특사를 이제 임명할 거래요. 구체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임명되면은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이런 것들이 지금 대단히 애매모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은 인권 문제를 강조해. 그러니까 멋있는 것 같아. 국제 정치는 이익과 힘입니다. 도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로, 외교로 인권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 한번 해봅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북한, 중국, 미한일 공조를 다룰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공조를 다룬다는 것이 이제 트럼프 정책하고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것, 애써서 뭐가 차이가 나느냐를 말해달라면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거가 없어. 그건 맞는 말 같아요. 그것을 강조한다는 사실이 이제 지금 계속 그 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미국의 그 언론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상황은 그래도 군인들이 외교관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난 3월 10일 날, 뭐 일주일 됐죠. 3월 10일 날 그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아브라함스 대장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가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엄청나게 강해졌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다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보다 확실하게 이제 수립을 할 것이다, 건립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3가지 역량을 개발하고 있답니다. 지금 하나가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2개를 2021 이내에 한반도에다가 배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른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그 미사일 방어망이 엄청나게 강해질 거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죠. 괌섬을 훨씬 더 막강한 그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태평양 사령관 데이비드슨 제독이 얘기한 거하고 전부 다 맥락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지금 시행 중인데, 제가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하고 동맹관계를 더 강화시키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의 시금석은 이제 벌써 몇 달 전에 한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3월 달에 열릴 한미 그 연합훈련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훈련이 진짜 훈련이면은,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말하는 한미동맹이 소중해라는 말이 정말 실제로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아닌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훈련 기간 중인데 저는 후자, 아닌 것 쪽으로 지금 이제 보여집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가 군인들은 그러죠. 훈련에서의 땀 한 방울은 전쟁터에서의 피 한 방울이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그런 세상이라 하더라도 컴퓨터 게임 가지고서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은 나가서 총 들고 뛰고 땀 흘리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 연습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무슨 한미동맹이 강화가 되었다? 저는 제가 세웠던 기준, 제가 한 2달 전에 그렇게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봄에 열리는 한미동맹이 진짜 눈으로 보기에 진짜 훈련이면은 그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라는 것은 말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거로 지금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이 북한이 공격했을 때 반격하는 연습은 안 한다. 뭐 북한이 화날까봐 안 하는 건지 뭐 하여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여정이 또 뭐 웃기는 그런 그 담화문을 발표를 했죠. 노동신문 3월 16일자인데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끝에 그래도 조금 미련을 뒀더라고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 잠깐만 보겠습니다. 뭐 내용이 너무 이 외교문서로서는 좀 수준이 낮습니다. 그리고 말도 거칠고 말장난에 이골이 난 남조선 당국자들이 늘 하던 버릇대로 운운해가요. 그리고 한국 대통령을 태생적인 바보라고 해야 할지 늘 좌고우면하면서 살다 나니 북한 말로 살다 보니 뭐 이런 뜻입니다. 판별 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떼떼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떼떼도 저 이북말로 그 말 더듬는 사람을 떼떼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외교문서라고 하기에는 뭐 완전히 그냥 그 뭐 상스러운 그런 욕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욕을 먹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를 보면 정말 좀 황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친 개를 순한 양으로 보아달라는 것과 다름없는 우는 이건 뭐 지금 북한은 야 너네들이 말이야 우리 비위 맞추려고 훈련도 컴퓨터로 하고 그리고 뭐 무슨 방송에서 이제 뭐 바깥에 보이지 않게 하고 그렇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야. 미국하고 훈련을 끝내는 것이야. 한마디로 한미동맹을 끝내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못하는 인간들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모욕받을 바에는 제대로 된 훈련을 해버리지. 뭐 훈련도 아닌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이런 그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레드라인을 걷대요. 남조선 당국은 스스로 자신들도 바라지 않는 붉은 선을 넘어서는 얼빠진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언젠가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참 코미디 같은 역사로 이제 남게 될 것입니다. 역사 문건이니까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북한이 저는 그 김여정이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뭐라도 해야 됩니다. 뭐라도 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남조선 당국과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 없으므로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 기구들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뭐 저거 없앨 겁니다. 없애도 괜찮아요. 그리고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 저것도 없앨 겁니다. 종이니까. 북한이 언제 뭐 종이를 그렇게 존경을 했습니까? 원래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없앨 건데 여기는 괜찮고 행동에는 언제나 결과가 따르는 법이다. 명백한 것은 이번에 엄중한 도전으로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뭐 겁을 주고 있죠. 이 겁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북한이 미국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미국 바이든한테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이 기회에 우리는 대양 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 앞으로 4년간 발편 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미국을 이제 겁을 주는데 지금 이 겁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우리보다도 미국에서 이제 간단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반응을 뭐 제가 그 일본 신문 산케이 신문에 나온 거를 잠깐 요약할 텐데 가까운 시일 내에 ICBM을 발사하겠다라고 북한이 겁을 준 것 같다라고 그 미국의 그 반 헤르크 공군 대장이라는 그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 노라드 사령부의 사령관 반 헤르크 사령관이 미국 상원에서 북한이 ICBM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북한이 옵션이 한 2개 정도 더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그 ICBM 실험을 할 가능성은 물론 있죠. 그리고 SLBM 실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겨울 그리고 금년 초 이렇게 보여준
그 그림이 이제 야간에 이제 밀리터리 퍼레이드를 했을 때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이제 한 2번 보여줬는데 그것을 한번 실험해 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그보다 유사한 그 도발이지만은 핵실험을 한번 더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준비가 됐는데 할 거냐 북한이, 저는 아마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할 것 같은 것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그 두려운 느낌을 안 가지게 되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스라엘도 두려워하지 않고 중국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미국한테 한번 도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북한한테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시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김여정이가 말한 저 겁주는 것이 그냥 말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발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한번 그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해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중동의 상당 수준의 평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이란하고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그 이란 딜을 체결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 수상은 이게 무슨 딜이냐, 이거는 걔네한테 돈만 갖다 주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그대로 다 열어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제 격렬하게 반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서 아예 탈퇴해 버렸고, 그런데 지금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국이 다시 이란과 그 핵 협상을 다시 체결하는 것은 뭐 용납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 이스라엘은 전쟁도 해버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그 재밌는 기사들이 있는 거가 3월 11일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지난 몇 년 동안 그 중동 앞바다에서, 중동에 있는 바다들에서 큰 배들, 뭐 유조선, 상선 이런 것들이 공격받은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한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2번 이상 무력 도발을 했었다라고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그런 기사가 월스트리트 저널 3월 11일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3월 13일 날 그 이란에서 우리 화물선이 가는데 바로 공격을 당했는데, 그 공격은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이 한 공격 같아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바다에서 이건 완전히 해적이나 마찬가지죠. 큰 배들 지나다니는데 그 배들을 공격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한 짓들이었다, 이란이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는 나라가 보통 그 테러리스트 국가라고 이제 비난을 받죠.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난 2019년부터 한 12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한 것이다 라고 나오고,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그 지중해에서 이란 화물선이 습격받았는데 이스라엘이 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 타임스라는 영국 신문에도 이스라엘 secretly attacked Iranian oil tanker and weapons carriers. 이스라엘이 비밀스럽게 이란의 유조선이라든가 무기를 나르는 배들을 공격하였다라는, 이거는 뭐 이제 받아 쓴 거예요. 그 월스트리트 거를. 그런데 이스라엘 신문에서 예루살렘 포스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우리가 그런 짓을 했다라고 지금 신문에 발표하였다.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란이 지중해에서 공격당한, 뭐 지난주라고 그랬는데 날짜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니까 지난주라면은 뭐 7일에서부터 한 12, 3일 그 무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했다라고 이란도 얘기를 했다. 이게 무슨 조화냐 하는 식으로 이스라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 신문 기사를 제가 잠깐 그냥 한국말로 제가 번역해서 읽어본다면은, 이제까지 바다에서의 화물선 상선을 공격한 것은 이란의 소행으로 알려졌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나라라고 알려졌으니 이란과 미디어의 대단한 시프트가 아닐 수 없다. 이란과 미디어가 아주 그 생각을, 이 말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해하고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이든의 대이란 정책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은 뭐 즉각 스스로 행동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뭐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정책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말 안 듣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동맹국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 그리고 또 뭐 작은 나라들 또 덤벼들고 그러는 것이죠. 이포크 타임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뭐 자주 보는 신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 2월 뭐 중순들 기사인데, 그 고든 창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Biden's policies so far ultimately benefit CCP, China expert. 중국의 전문가가, 중국 문제 전문가가 바이든이 지금까지의 정책은 중국 공산당을 궁극적으로 이롭게 하는 정책이다. 그 전날 신문에 Biden administration has no interest in actually confronting the CCP. 잭 포스빅이라는 그 기자가, 뭐 학자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하고 다투는데 별 관심이 없다. No interest.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겉모양으로는 중국을 뭐 미국 이제 국무부라든가 국방부는 중국과 한판 붙는다라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기사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중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된 것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인데, 중국이 지난 그 1월 22일 날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 China's Coast Guard Law. 그래서 그 해경법이죠. 해양경찰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법이 2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 법이 이제 본문은 꽤 긴데 그냥 뭐 요약을 한다면은, 거기서 다른 나라 배가 영해를 침범할 경우에 발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쏴. 그리고 불법 설치물 철거.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영토 내에 불법 설치물을 만들었으면 가서 철거시켜. 그리고 분쟁 수역에 외국 선박이 들어왔을 때 가서 정선, 검색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중국의 남해구단선 걷다고 이제 여러 번 지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뭐 어느 나라 배가 지나가는데 중국이 의심스럽다 생각하면 가서 세울 수 있다라는 그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내가 완전히 경찰 노릇을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센카쿠라는 섬은 지금 일본이 자기 거라고 그러고 행정 관할권이 일본한테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 섬을 자기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센카쿠 해역에 일본 배가 들어가 있을 때 바로 중국의 해양경찰법에 의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발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리고 일본이 거기다 이제 뭐 깃발도 갖다 꽂고 뭐 다 이렇게 해놓죠. 그 섬에다가 불법 설치물을 철거할 권한도 있고, 그리고 일본 배가 갔을 때 중국 너 그 배 서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이제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요미우리 신문 이제 오늘 날짜입니다. 그 시간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센카쿠 탈환을 위한 공동훈련 실시를 합의하였다. 요거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탈환이라는 건 뭡니까? 쟤네들이 뺏어갔을 때 다시 뺏는 것을 탈환이라고 그러죠. 중국이 그 섬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미국과 일본이 그 섬을 뺏어오는 훈련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예, 이제 앞으로 이제 대단히 시끄러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중국은 우리 영토에서, 우리 영토 거기에 다른 나라 배들 지나가는 것은 쏠 수도 있고, 시설물 설치하면 가서 부실 수도 있고, 다른 나라 배가 우리 해역에 들어오면은 세울 수도 있고. 근데 생각고 그거는 일본 거가 아니라 우리 거야. 중국 사람 생각입니다. 일본은 그거는 우리 거지. 예. 그런데 뭐 외국 신문들 보면은 얼마 전에 그 미국이, 그래도 제가 이제 최근 그 미일 관계를 보면서 미국의 국방부는 그래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미국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이 센카쿠 섬은 일본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본이 피해를 입을 때 미국은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얘기를 아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센카쿠의 주권은 분명히 일본에게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We support Japan obviously in that sovereignty. 그러니까 일본이 주장하는 그 주권을 미국은 분명하게 지지한다라고 얘기했죠. 예, 당연히 중국은 무슨 소리야? 미국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의 말에 대해서 다위다오는 기본적으로 중국 영토야. The islands in the East China Sea are part of the nation's inherent territory. 지금 동아시아에 있는
동중국해에 있는 센카쿠 섬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inherent,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중국 영토지. 예. 근데 지금 중국 해경법은 중국 영토 부근에 와서 설치는 외국의 배를 쏠 수도 있고 설치물을 가서 부실 수도 있고 배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보고서 같은 거 나오면서 이것도 이제 3월 1일 날 나온 보고서입니다. 미국 콩그레셔널 리서치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국회의원들이 이제 입법할 때 보는 그 보고서를 만드는 연구소인데 CRS 거기서 이제 그 문건이 나온 건데 여기에 보면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enkaku Diaoyao Dispute U.S. Treaty Obligation. 미국은 그 센카쿠 섬에 대해서 그 조약으로서 의무가 있다. 일본을 도와줘야 될. 옛날에는 요 말을 미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뭐 한 20, 30년 전에 중국하고 일본이 그 섬 가지고 싸울 때 미국은 난 너네들 그 싸움에 개입하기 싫어라는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United States takes no position on the question of who has sovereignty over the Senkaku. 센카쿠의 주권을 가진 나라가 누군지에 대해서 미국은 no position, 입장이 없었다. 니네들끼리 알아서 좀 해결해봐라. 그러는데 이제 이 CRS 보고서 금년 3월 1일 날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미일방위조약 5조에 의하면은 일본의 행정적 관할권 아래에 있는 영토들 거기서 위협이 발생할 때 미국은 일본과 함께 그 위협에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센카쿠는 중국하고 일본이 서로 짓거라고 그러는데 그 관할권, 그러니까 독도의 관할권은 한국이 가지고 있듯이 바로 센카쿠의 관할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뺐을 때까지는 일본 거예요, 현재.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일본이 행정적으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위협을 당하면 미국은 그것을 도와줘야 될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이제 나왔습니다. 대단히 구체적이죠. 여러분 센카쿠 섬 앞에 지금 최근에는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중국한테 경고를 했죠. 센카쿠 섬의 영해에 중국 배는 들어오지 말길 바란다라는 식으로 대단히 이제 세게 얘기를 했는데 저거는 그 사진은 좀 오래된 사진입니다. 중국 배가 일본 배보다도 더 센카쿠 섬 안쪽으로 이제 가 있는 그런 사진들도 있고 201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게 된 섬인데 2021년 봄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소개했던 겁니다. 더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표지 2012년부터 싸우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Could China and Japan really go to war over this? 중국과 일본이 이 섬 가지고 싸울까? 전쟁을 할까? 그랬더니 오래된 그 거북이가 sadly yes, 슬프지만 싸울 것 같아.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저 하찮은 것 같은 섬에서 싸우는데 저 밑에 석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저 밑에 어족자원이 풍부해서도 아니고 아니라기보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다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이 저 섬을 가지고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아시아의 미래를 걸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아의 미래, 중국이 챔피언이냐 일본이 챔피언이냐라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은 둘 다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죠. High stakes game for Asia's future. 아시아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주 대단한 이게 문제가 이제 큰 그런 게임이라는 얘기죠. 지금 오늘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된 다음에 별로 벽두입니다. 벽두. 바이든 정권의 벽두인데 전 세계가 좀 시끌시끌하다 하는 그 얘기를 북한 문제 그리고 동진아해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문제 등을 이제 그리고 미국 국내 정치 문제 등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요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강의는 전쟁론 17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